사람 이야기 5편. 사대와 팔상. 팔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8가지 프로토타입의 성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대는 바다, 불, 땅, 물이고 팔상은 대양, 지중해, 산불, 모닥불, 산, 들, 구름, 물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역에서 사상에 대한 사고가 빈곤합니다. 사상을 사계절로 나눈 것이 전부입니다. 주역의 8궤는 사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의 8궤는 하늘과 연못, 불과 우레, 산과 땅, 바람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음양으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역으로 사대를 만들면 하늘과 땅, 물과 불로 각각 음양으로 짝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류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늘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천지가 아니라 천하에 있는 것을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하늘과 땅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배치한 것이죠. 이를 천지 코스몰로지라고도 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해 동이족의 조상들은 그만큼 하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늘 아래 있는 것을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늘이 있을 자리에 바다가 들어갑니다. 8궤는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입니다만 하늘을 하늘과 연못으로, 물을 바람과 물로, 불을 불과 우레로 나눈 것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주역이라는 책은 8궤의 서로 다른 성질을 이용해 궤상을 만들어 세상만사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팔상은 8궤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의 성격은 이 8가지 상징물의 성질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 관련해서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대는 만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지수화풍이 대표적입니다. 땅, 물, 불, 바람으로 인도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각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아르케라 하였고 자연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 불, 흙, 공기라 하였는데 이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는 오행이 진리이므로 당연히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오행은 전국시대에 시작된 생각이지만 8궤는 주역에서 나오는 것이니 더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주역의 8궤를 역으로 사상을 유추하면 하늘, 땅, 불, 물이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땅, 불, 물은 모든 문화권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각각 하늘, 공기, 바람이고 오행에서는 나무와 쇠가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오행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늘, 공기, 바람은 모두 보이지 않고 하늘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옛사람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고대인들도 공기에 사람의 생명을 관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인 바람, 공기, 우레, 번개, 구름은 물과 불의 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바람과 공기, 우레는 만물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구는 물의 행성이며 지구의 표면적은 70%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빼고 만물을 운운하는 것은 맞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지구의 기후는 하늘이 아니라 바다가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바다에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기에 땅에 비가 내리고 온갖 생물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짝은 하늘이 아니라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팔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바다와 땅이 짝이 되고 불과 물이 짝이 되어 사대는 바다, 불, 땅, 물이 됩니다. 역의 언어로 말하면 바다가 태양, 불이 소양, 땅이 태음, 물이 소음이 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사상에 붙은 이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니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무 선생의 사상 철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너무도 쉬우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음양은 사상을 낳습니다. 사상은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인데 사상은 음과 양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양이 크다는 뜻입니다. 소양은 말 그대로 양이 작다는 뜻입니다. 태음은 말 그대로 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소음은 말 그대로 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동무 할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음과 양, 즉 세상에서 서로 대대하는 성격을 지닌 모든 것은 사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랑과 미움을 예로 들면 이 세상의 사랑과 미움은 사랑이 크거나 미움이 적거나 사랑이 적거나 미움이 크거나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큰 것과 미움이 적은 것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적은 것과 미움이 큰 것의 차이 또한 느껴지십니까? 이 문법이 사상의 진정한 의미이며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와 다른 점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인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기에 여담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이분법은 수학과 철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방법론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는 것이죠. 이 논리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막스로 이어집니다. 이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합니다. 유물론이란 우리가 정신세계로 알고 있는 관념이 물질적 조건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생산 양식의 형태에 따라 원시 공동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 발전이 서양의 역사에는 맞을지도 모르지만 보편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공산주의의 실패는 맞냐 틀리냐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는 이미 20세기 초에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와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낸 프로이트에 의해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역시 합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합리주의란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공사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물질에 기초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아직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자학을 조종으로 삼은 조선시대가 그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리와 기로 나누고 사사건건 맞냐 틀리냐로 나뉘어 싸웠으니까요. 다만 물질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서양과 다른 점입니다. 과연 이분법이 아니라 사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생각이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동무 선생은 소음과 소양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온갖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상 철학에 근거한 의학서를 쓰신 것입니다. 의학서와 처방전을 보급해 누구나 자기의 병증을 알아 치료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 민중들에 보급하려다 보니 용어상의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상에서 소음은 불이고 소양은 물을 상징합니다. 음이 작은 것이 불이고 양이 적은 것이 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양인과 음인으로 크게 나누면 양인은 태양인과 소음인이고 음인은 태음인과 소양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양인과 음인으로 나누게 되면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에 과감하게 소양을 불로, 소음을 물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동무 할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제 사상에 대한 기초를 다졌으니 팔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은 팔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음양강유가 적용됩니다. 첫째, 팔상에서 바다는 탁 트인 바다와 갇힌 바다인 지중해로 나누었습니다. 바다가 양이고 지중해가 음입니다. 지구상의 바다는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대양을 닮은 사람도 있고 지중해를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불은 자기 마음대로 마구 퍼져나가는 산불과 갇혀서 요긴하게 쓰이는 모닥불로 나누었습니다. 산불이 양이고 모닥불이 음입니다. 이 세상의 불은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산불을 닮은 사람도 있고 모닥불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땅은 모든 것을 실어주는 들과 높이 솟아오른 산으로 나누었습니다. 산이 양이고 들이 음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산을 닮은 사람도 있고 들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 물은 바닷물이 아닌 모든 민물과 열을 받아 높이 오른 구름으로 나누었습니다. 물이 음이고 구름이 양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사람은 물을 닮은 사람도 있고 구름을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팔상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성격도 이 상징물을 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역 8괴의 상징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의 하늘이 바다로, 연못은 지중해로, 불이 산불로, 우레가 모닥불로, 바람이 구름으로, 물은 물로 갔고, 산은 산으로 갔고, 땅은 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주역이 나온 뒤로 실로 3000년 만에 8괴의 상징이 바뀌게 됩니다. 주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8괴는 3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데 있어 저는 저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사상과 팔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사상은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삼위는 쓰고 달고 시고 짜고이고 사각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이고 사형은 크다, 가볍다, 무겁다, 작다이며 사성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이고 사대는 바다, 불, 땅, 물이 됩니다. 위의 사상은 모두 성격의 기초가 되며 타고나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대를 팔상으로 나누면 팔상은 좌뇌형인 바다, 산불, 산, 구름형과 우뇌형인 지중해, 모닥불, 들, 물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상이 성이 되고 팔상은 정이 되어 사람의 성정, 즉 성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좌뇌형과 우뇌형을 더하면 8가지 프로토타입의 사람의 성격이 탄생하는 것이죠. 좌뇌형과 우뇌형도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좌뇌형과 우뇌형의 특징과 사상이 팔상이 되는 과정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8가지 사람의 성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특징이나 상징들은 모두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